우리 집은 단란한 4인 가족입니다. 군대까지 다녀온 오빠와 가정주부인 엄마, 공기업에 다니시는 아빠까지. 남들이 보면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죠. 아빠는 참 친절하고 가족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주말이 되고 회사를 가지 않는 날이면 엄마를 대신해 요리하는 것도 아주 좋아했죠. 우린 그런 아빠를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특히 오빠에게는 아주 멋진 멘토였습니다. 오빠가 해병대에 지원한 이유도 해병대 출신인 아빠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빠는 아빠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뭐? 셋째? 미쳤어. 너 남편이랑 아직도 깨가 쏟아지는 거야? 웬일이니 이게? 아직도 신혼이네. 우리 남편은 나랑 얼굴 마주보고 잔 지가 20년이야. 뭐, 아직도 밤에는 짐승이지 뭐. 엄마와 아빠는 매일매일이 신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기치 않은 셋째 늦둥이 소식까지. 그런 엄마를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직장에서 팀장입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일할 때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최근 들어 맡은 프로젝트에 기일이 빠듯해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아빠의 직장에는 정수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아빠의 오랜 후배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삼촌 같은 존재였죠. 매번 찾아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친삼촌보다도 오히려 막역하고 편안한 존재였죠. 아빠 닮아서 점점 인물들 나는구나.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앞으로 먹고 싶은 거나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삼촌한테 다 말하고. 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뭐 가지고 싶은지도 정해놔. 삼촌이 사줄 테니까. 그땐 몰랐어요. 삼촌의 그 친절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 뒤 우리 집은 뒤집어졌습니다. 엄마의 친한 동생이 밤늦게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이죠. 저기, 요즘 괜찮아? 뭐가? 갑자기 웬일이야, 이 밤중에. 아, 전화로 말하기엔 좀 그래서. 뭐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뜸들이지 말고 얘기해봐. 사실 내가 얼마 전에 호텔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응? 호텔? 근데 거기서 형부를 봤거든. 뭐? 그이가 호텔에? 엄마의 얼굴과 내 얼굴도 굳어져 버렸어요. 뭐지? 아빠가 호텔에? 아빠가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천천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그게 형부가 어떤 사람이랑 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거든. 인사를 하려다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형부한테 먼저 인사를 못했어. 처음에는 그냥 형부도 호텔에서 모임을 가지나 보다 했지. 내일 회의는 이렇게 준비하고 말이지. 네, 그쪽에는 미리 연락해뒀으니까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 뭐야. 난 깜짝 놀랐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면 근처 호텔 사우나에서 씻고 눈 좀 붙인다고 했어.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아니야.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그게 아니라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형부한테 인사하려고 뒤따라갔거든. 근데 거기가 사우나가 있는 층이 아니라 일반 객실층이더라고. 더군다나. 그리고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갔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그딴 말을 찌꺼리고 있어? 그렇게 화가 난 엄마의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모도 당황했는지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요. 당신 어디야? 어디냐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당장 들어와.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엄마가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아빠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 삼촌과 함께. 여보, 미안해.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뭐?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으로 들어온 아빠와 삼촌에게 엄마는 호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따져 물었고 처음에는 주저하던 두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다며 가족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나
게이야. 아빠와 삼촌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지내왔습니다. 삼촌은 아빠를 친형처럼 따랐고, 아빠도 그런 삼촌을 친동생처럼 아끼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에도 함께 따라올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엄마도 삼촌을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삼촌은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해요? 여자친구 없으면 소개해 줄까요? 괜찮아요, 형수님.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래, 나중에 너 후회하지 말고 선이라도 한번 봐. 삼촌은 한사코 맞선 보는 것을 거절했지만 엄마와 아빠의 끈질긴 설득으로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여자 쪽에서는 삼촌을 엄청 마음에 들어 했대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 사실 회사 동료 중에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네? 그게 무슨... 실례인 줄은 알지만 괜히 저 때문에 시간 낭비하실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그냥 잘 만나고 들어갔다고 형수님께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런? 뭐?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응, 또 전화할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삼촌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자리박차고 나왔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너 사귀는 사람 있었어? 아니요. 저 사귀지는 않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은... 오, 그래? 나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네. 누구야? 나도 소개시켜줘. 몰래 짝사랑하는 거라서 소개는 못 시켜드려요. 누군데 그래? 격리팀의 선정씨? 기획팀 김대리? 궁금한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뒤 삼촌은 아빠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형님, 사실 제가 이번에 맞선 보게 되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는데요. 뭔데 말해봐. 좋아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뭐야, 솔직하게 직진해. 네 나이가 몇인데.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뒤도 안 돌아보고 직진해야지. 무조건 고백해. 그리고는 한참 동안 삼촌은 말이 없었대요. 형님. 아니, 제이 형.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해요. 뭐? 아빠는 당황했지만 친동생 같은 후배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미안해, 여보. 나도 몰랐어. 최근에 알았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라고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셋째야. 셋째가 내 뱃속에 있다고. 당신 지금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할 소리냐고. 뭐라고요? 아빠가 게이라고요? 뒤늦게 들어온 오빠는 아빠의 고백을 뒤에서 모두 듣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때려부시고 말았어요. 엄마는 울고 삼촌과 아빠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오빠는 삼촌을 이제 새엄마라 불러야 되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동성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특별하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뒤늦은 아빠의 고백에 우리 가족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많은 이삿짐을 언제 다 정리하지? 남자친구는 이럴 때 도움도 안 되고. 여보세요? 너도 시간 안 된다고? 짜증나. 내일 이삿짐 빼는 날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이삿짐 센터에서도 내일은 사람 없다고 미리 짐 싸놓으래. 뭐? 심부름 센터? 어플? 안녕하세요. 네. 뭐야, 좀 무섭게 생겼잖아. 그래도 이 어플에서는 사람들 신원 확실하게 파악한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혼자 오셨나봐요. 두 분이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 펑크 냈어요. 저 혼자 충분합니다.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남자 한 명만 들어온 게 조금 껄끄럽긴 했지만 신원이 확실하게 증명된 사람이라고 했기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씨. 어머,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마저 일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옮기다가 된장을 쏟아버려 옷이 꼭 똥 싼 것처럼 지저분해졌지만 그 남자는 그대로 짐을 옮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냄새도 나고 보는 제가 미안해서 저기 여기 이거라도 갈아입으시겠어요? 남자친구가 입는 옷인데. 괜찮습니다. 아니요, 입으세요. 그 옷 입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입고 일하시는 동안 제가 빨래 돌리고 건조기까지 돌려놓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긴 바지는 없나요? 긴 바지는 없는데. 네.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온 그 남자의 발목을 본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 남자의 발목에는 성범죄자들이 찬다는 전자발찌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화 받는 척하며 밖에라도 나가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계속해서 제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일은 없었지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를 보내다니요. 남자친구는 그 어플 회사를 허위 광고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언니, 나왔어. 표정이 왜 그래? 네 형부 때문에. 왜? 형부가 왜? 형부만큼 언니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설마 형부가? 절대 아니겠지. 아니, 느낌상 확실해. 그렇게 씻는 거 싫어하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바로 샤워실로 직행하질 않나. 언젠가부터 속옷에도 뭔가 이상한 향수 냄새가 섞인 것 같고. 그래?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뒤따라가 볼까? 네가? 응, 내가 그런 거 잘하거든. 얼마 전에도 내 친구 남편 뒷조사도 확실하게 해줬지. 언니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알았어. 부탁해. 나도 확인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로부터 며칠 후. 언니, 내가 뭘 했어? 형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했지? 이거 확실한 거야? 그래, 내가 며칠 동안 밀착마크 해봤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 만나는 사람도 전부 회사 후배들이더라고. 오히려 언니가 형부한테 상 줘야겠던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
그럼 언니, 나 간다. 나 약속 있어서. 그래, 믿자. 내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거야. 요즘 내가 너무 심했지. 오늘은 저녁 맛있는 거나 해줘야겠다. 유기농 마트 가려면 좀 멀지만 그래도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좋은 거 먹여야지. 어? 뭐야? 왜 둘이 같이, 그것도 모텔에서? 이 미친년 놈들아! 여보, 그게 아니라 나 여기 출장 왔는데 처제가 마침 근처에 있어서. 누가 집 근처 모텔로 출장을 와? 언니, 내 얘기 들어봐. 진정하고 입 닥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동생과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던 두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제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는 별거에 들어갔고 동생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순간에 동생과 남편을 모두 잃은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 김한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 공가루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부서에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요. 얼마 전에 퇴사한 막내 사원 때문에 막내 노릇을 하고 있던 정대리는 입이 귀에 걸쳐져 있더군요. 싹싹해 보이는 신입사원들의 모습에 부서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매일 과한 업무에 시달리던 부서 사람들은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입사원들 덕분에 드디어 매일같이 하던 야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신입사원들을 위한 환영회가 열렸어요. 김한방씨, 특기가 뭐야? 네, 저는 이종격 투기 아마추어 선수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 붙으면 제가 선배님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오, 든든한데. 갸루씨는 남자친구 있어? 뭐야, 왜 그런 질문하는 거야? 사람 불편하게. 궁금하긴 하지만 말이야. 저요? 저는 없어요. 진짜? 와, 대박! 진짜? 진짜입니까? 신입사원들은 선배들이 주는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아무래도 입사한 첫날이라 거절하기 힘들었겠죠. 어이, 이보게들.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아무도 술 강요 안 해. 아닙니다. 저는 이종격투기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술 따위에 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잠시 후, 야! 이 X들아! 내가 만만해? 뭐? 남자친구 있냐고? 죽을라고 진짜. 얼마 전에 차였다. 됐냐? 공가루씨 너무 취했네. 하하하. 취한 모습도 귀여운. 너 뭔데? 뭔데 나보고 귀엽다 지랄이야? 저기 구석에서 손 들고 있어. 가루씨? 괜찮으세요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의 입에서 그만 이빨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뭐? 이마야? 가루씨의 강펀치에 부장님의 앞니가 그만 나가버렸던 겁니다. 신입사원은 그에 그치지 않고, 야, 너 싸움 잘한다며.
너 일로 와봐. 이종격투기 선수라며 자랑하던 한방씨도 코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다 덤벼 이 새끼가. 선배들을 지켜준다던 이종격투기 선수는 코가 부러지고 부장님은 이빨이 나갔습니다. 어디 괴한들에게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날 입사한 여신입사원에게 둘 다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요. 아무리 술자리지만 술버릇이 고약한 이 신입사원,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은 몇 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했죠. 미안해. 나 때문에. 괜찮아, 오빠. 우리 몇백 년만 모으면 금방 집 구할 수 있어. 원래 어렵게 시작한 부부들이 나중에 잘 산대. 결국 저와 아내는 돈을 모으기 위해 처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지방이었기에 직장과 가까운 처가에 신세를 지기로 한 거죠. 처가 식구들과는 그때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저 역시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악몽 같은 처가살이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처가댁은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처남이 아직 독립하지 않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살게 되었으니 편하게 하라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그래, 김서방. 편히 지내게. 네, 장모님.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편하게 하라고 하셨지만 처가살이가 시작된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저희 처남은 게임에 푹 빠져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말하는 캥거루족입니다. 캥거루족은 독립할 나이가 차서도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식을 뜻합니다. 아내도 동생은 동생 인생이라며 간섭을 아예 안 하더군요. 하긴 이 나이 돼서 처가살이 하는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죠. 시집살이 못지않은 처가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밥상에서 느껴지는 묘한 반찬 위치, 그리고 엄마. 김서방 새우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새우 들어간 음식 투성이야? 요즘 새우 철이잖니. 김서방이 못 먹는다고 다른 사람도 못 먹으란 법 있어? 안 그래, 김서방?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여기 다른 반찬들도 있으니까요. 사실 새우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반찬은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김치 역시 새우젓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물에 밥 말아 먹어야 합니다. 조금씩 서운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고정시켜둔 저 신발, 제 겁니다. 아침부터 생선 구워서 냄새 나가게 하려고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데 고정이 안 돼서 급한 대로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꽤 나가는 구두였는데 많이 구겨져 있어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보, 비타민 먹어요. 미나야, 비타민. 태연아, 나와서 비타민 먹어. 저만 부르지 않습니다. 헤이, 장모님, 저는 안 주시나요? 저 백년손님인가요? 미안. 내가 빠뜨렸네. 자. 처음에는 살갑게 다가가려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비타민 먹어요. 미나야, 비타민. 태연아, 나와서 비타민 먹어. 또 저만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저도 반복되는 소외감을 넉살 좋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소한 것들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원래 소심한 성격이 아닌데
소심해지고 있습니다. 미나야, 나와서 귤 먹어. 태연이도 나오고, 미나 아빠, 귤 먹어요. 역시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처음엔 웃고 넘어가자 했지만 자꾸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제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고 남집 살림이라고 생각하니 더 움츠려들더라고요. 제철이라 맛이 좋네. 아내에게도 서운하더군요. 아무리 눈치가 없다지만 남편이 어떤지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고 처가살이가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상하네. 이상해. 무슨 일 있으세요, 장모님? 아니, 분명히 설거지하기 전에는 3만 원이 지갑에 있었는데 갑자기 3만 원이 없어졌네. 아, 그래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분명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혹시 지갑 안에 들어있던 3만 원 못 봤나? 예? 아니, 분명히 3만 원이 있었는데 집에는 자네밖에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네 왜 이러나? 내가 어쨌다고? 차별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장모님. 반찬도 제 앞에는 하나도 없고 영양제 줄 때는 저만 빼놓으시고 귤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신발, 하나뿐인 신발을 현관문 받침대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3만 원 훔쳐갔다고요? 딱 봐도 처남이 PC방 갔다고 꺼내갔겠죠. 하지만 결국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처가살이가 이렇게 눈치 보이고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점점 소심해지고 집에 가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저희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 엄마. 남편과 저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는 단란한 가정이죠. 다정한 남편과 건강한 아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연애 시절에 남편에게 반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반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쑥맥이었는지 스킨십도 잘 하지 못했죠. 손도 제가 먼저 잡았어요. 나 우리 결혼할 때까지는 자기 지켜줄 거야. 절대로. 그래도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되는데. 안 돼. 내 신념이야. 절대로 지켜줄 거야. 남편은 연애 시절 저를 철저히 보호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혼전순결은 아주 잘 지켜졌지요. 남편은 꽤 고지식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정장 차림이었죠. 무슨 학교 선생님 마냥 항상 정장 바지에 셔츠를 꼭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한여름에도 꼭 정장 스타일을 고집했어요. 단 한 번도 반바지를 입지 않았었죠. 덥지 않아? 괜찮아. 자기 만날 때는 항상 멋있게 보이고 싶어. 1년 이상 연애하면 추리닝도 입고 옷도 막 입고 나온다던데. 그때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정말 끝까지 약속을 지켰어요. 결혼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불타는 첫날 밤을 보내고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답니다. 그때는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뭐? 아빠가? 캐나다에 계시는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원래 몸이 좀 편찮으시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괜찮을 거야. 장인어른 건강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비행하는 내내 불안에 떨고 슬퍼하고 있는 저를 남편은 계속해서 위로해줬어요. 정말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남편이 옆에 없었다면 저는 비행기 안에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자상한 남편은 저에게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도착해서 일이 터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참을 남편의 여권을 줘야 하더군요. 캐나다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많기에 외국인들이 입국 시 비자에 대해 더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공항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영어를 하지 못하는 남편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신원을 조회하다가 범죄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입국심사서에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전과 있어? 한국에서 벌금형 전과만 있어도 캐나다에 입국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경찰은 다음 비행기를 타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생사의 고비를 넘기셨고 엄마와 저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며칠을 더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전화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회복에 기뻐했지만 남편과 관련된 충격적인 일 때문에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티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 뒤 아버지가 안정을 되찾으시자마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아이는 친정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남편은 홀로 한국으로 들어간 이후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폐인처럼 집에 박혀 있었습니다. 집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 나한테 할 말 없어? 뭐라고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고. 무슨 전과인지 말해보라고. 끝내 남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아무 말 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별일이 아니길 바랬던 저는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불안했습니다. 믿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와 여태까지의 남편이 했던 행동들이 저를 한 가지 답으로 몰아세웠으니까요. 반바지를 입지 않던 연애 시절의 그 결혼 날짜를 계속해서 미루던 그 모든 게 한 가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길 바랬습니다. 아니길. 하지만 왜 안 좋은 예감은 들어맞는 것일까요? 남편의 얼굴과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당장 다음날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과자라는 것을 속이고 결혼한 것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말을 섞기도 싫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장문의 문자로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그 일 이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아이를 생각해달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정말 성실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바뀐 걸까요?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맞는지 고민도 됩니다. 제 인생에서나 아이를 위해서나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